조선 중기 산수좋기로 유명한 청송고을, 그 고을에서도 가장 넓은 기와집을 일컫던 곳이 바로 김대감 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이젠 권세도 웃음도 없어진 지 오래죠. 원래 여기엔 사또를 지낸 김대감의 부인 윤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남편 김대감이 갑작스런 고열로 쓰러져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년째. 대감을 보낸 뒤 마님의 몸도 서서히 무너져 밤마다 열이 오르고 이유 모를 한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들들은 이미 출가하여 한양에서 저들 가족을 돌보며 살고 있었죠. 윤 씨는 홀로 몸종들과 기와집에 지내며 마음 기댈 곳 없이 서서히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 집에는 대감이 살아생전에 저잣거리에서 주워다 키웠던 머슴 하나가 있었죠. 이제는 장성하다 못해 인물이 훤칠하고 건장한 돌쇠였습니다. 흉년과 김대감의 죽음으로 가세가 기울며 하인들은 하나둘 떠나 보냈고 남은 건 돌쇠 하나였죠. 살아생전 김대감을 잘 따르던 돌쇠는 묵묵히 마님을 보살폈습니다. 밤마다 물을 데워 이마를 식혀드리고 젖은 저고리를 갈아입히고 방에 찬바람이 스미지 않도록 틈새를 집단으로 메워주곤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돌쇠는 깨닫습니다. 마님을 향한 마음의 단순한 충성뿐만은 아닌 감정이 깃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 씨 또한 알았습니다. 돌쇠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설명하지 못할 미묘한 온기, 대감이 살아있을 때조차 느껴본 적 없는 어떤 안정감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서로는 그 마음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겨울만 깊어갔습니다. 돌쇠는 부엌에서 소리 없이 일어섰습니다. 이미 그의 버선은 얼어붙었지만 그는 마님의 방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섰습니다. 마님, 물수건 갈아드리옵니다. 윤 씨는 눈을 뜨고 이불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몸에서 빠져나가는 열기 때문에 땀으로 저고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돌쇠야, 이렇게 고생시키니 미안하구나. 말씀 말아 주십시오. 대감 어르신께서 베푸신 은혜를 갚는 것뿐입니다. 내일 날이 밝자마자 약초라도 캐오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윤 씨의 옷을 갈아입히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마님 몸이 언제 이리 마르셨단 말인가. 예전엔 허약하지 않으셨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주인이 아닌 한 인간에 대한 연민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죠. 윤 씨는 돌쇠가 닦아주는 이마의 감촉을 느끼며 기나긴 침묵 속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 손길이 왜 이리 따뜻한가. 이런 온기는 받아본 적이 없었던 듯한데. 그녀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 것에 놀라 눈을 감았습니다. 열이 심해질 때마다 돌쇠는 밤을 가르며 뒷산으로 올랐습니다. 눈발 속에서 약초를 찾아 헤매는 그의 손은 터지고 얼었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너 그러다 얼어 죽는다. 동네 노파가 말리자 돌쇠는 고개를 숙여 답했다. 마님 열을 조금이라도 내리려면 이걸 구해야 합니다. 낮에는 집안 일과 약초를 캐고 밤에는 약을 다리고 마님을 돌보는 것이 돌쇠의 일상입니다. 어느 날 밤은 유난히도 길고 혹독했습니다. 바람 속 돌가루가 창문에 부딪히며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 씨는 가쁜 호흡을 몰아쉬며 차디찬 방바닥에 손을 뻗었죠. 돌쇠 있느냐? 돌쇠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곧장 달려옵니다. 마님, 여기 있사옵니다. 마님은 숨을 고르며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놓인다. 돌쇠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머슴으로 받아서는 안 될 말이었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마님, 제가 곁을 지키겠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굳세면서도 떨렸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약을 마시고 잔잔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야, 너는 어찌 밤낮으로 나를 지키느냐? 윤 씨의 질문에 돌쇠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답했죠. 저는 대감님의 은혜를 갚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말과 달리 깊었습니다.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태로운 감정이 숨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윤 씨는 그 눈빛을 알아채고도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켠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스스로 당황하게 됩니다.
윤 씨는 용기 내어 그의 손목을 잡고 말합니다. 가지 마라. 이 어두운 밤에 혼자 남겨두지 말아라. 윤 씨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고 돌쇠는 도저히 그 손길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머슴의 도리를 넘는 감정이다. 알면서도 그는 마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위태로운 정이 소리 없이 고요만 갔습니다. 결국 돌쇠는 윤 씨 옆에 앉아 밤늦도록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잠들자 고요한 방 안에 숨소리만 들립니다. 돌쇠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마님의 얼굴을 한번 쓰다듬어 봅니다. 자신의 행동에 깜짝 놀란 돌쇠는 조용히 일어나 멀찍이 벽에 기대어 고단한 몸을 누이고 눈을 붙입니다. 다음 날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돌쇠가 눈을 뜹니다. 다행히 윤 씨는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에 몸서리 한번 치고는 뒤돌아 문을 한번 더 바라보고 아침 일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감댁 마님 중환이라더라. 하인이 하나뿐이라니 가세가 형편없이 기울었구먼. 저런 집은 외지의 탐관오리들이 탐내기 딱 좋지. 실제로 날이 저물 무렵 낯선 두 사내가 대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돌쇠는 이 집과 윤 씨를 지키기 위해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며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일 이후로 돌쇠는 크게 결심했습니다. 마님을 반드시 낫게 하여 지켜드려야 한다. 그것이 대감과의 의리이자 지금 자신의 마음이 요구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돌쇠는 뒷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겨울 숲은 쓰러진 가지들이 얼어붙어 있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밭이 무너졌지요. 한참을 뒤지던 돌쇠는 기어이 찾아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상인들에게 소문으로 들은 영험한 약초. 피투성이 손으로 약초를 들고 내려오던 길.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마님만 살아나신다면 그 말끝은 눈보라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 안에는 돌쇠가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던 금지된 감정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힘겹게 산을 타고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윤 씨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돌쇠는 소중히 움켜쥔 약초를 품에 안고 대문으로 다가섰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음에도 얼굴에는 기쁨이 어려 있었죠. 마님께 드리면 병세가 점점 좋아지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 순간 우당탕 소란스런 소리가 사랑채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사랑채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곧장 돌쇠의 귀에 꽂혔습니다. 어머니, 이 큰 집을 어찌 이리 황폐하게 두셨습니까? 하인도 없이 머슴 하나에게 기대 산단 말씀이십니까? 아들 규환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 들어도 오만하고 기름기 어린 억양입니다. 이어 며느리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한양에 계셨다면 이런 꼴은 아니었을 텐데. 말씀 좀 하세요. 이 기와집을 그냥 둘 생각입니까? 사람 손도 안 타고 썩어나고 있습니다. 돌쇠의 손에 쥔 약초가 서서히 구겨졌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는 윤 씨는 기운 없이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장남 내외의 방문에 반가움도 컸지만 두 내외의 태도에 피곤이 가득해졌습니다. 윤 씨는 힘겹게 말합니다. 내 아비가 떠난 뒤 집안이 많이 기울었다. 몸이 성치 않으니 어찌하겠느냐. 그러자 규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팔든지 정리하셔야지요. 고을에서 누가 어머니를 지키겠습니까? 하인도 머슴 하나뿐인데. 그가 일부러 어투를 낮추어 말하자 며느리가 재빨리 말을 받습니다. 게다가 그 머슴 너무 믿으시는 것 아닙니까? 규환의 눈이 가늘게 찢어졌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그 머슴놈이 어머니 곁을 밤낮 지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부적절한 일은 없었겠지요. 윤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 하느냐.
돌쇠는 대감이 살아계실 때부터 집안 일을 맡아 살펴준 충직한 아이다. 충직? 그것도 한도 내에서 말입니다. 규환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돌쇠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섣불리 상황에 끼어들었다가는 마님이 곤란해질까봐 말이죠. 그때 며느리가 한술 더 떠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어머니 건강을 걱정해서 온 겁니다. 이곳은 이제 위험해요. 고을 떠돌이들도 집안을 넘본다 하더군요. 하나 남은 집이며 논이며 그냥 둘 셈이십니까? 규환은 종이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 집을 제 명의로 넘기십시오. 어머니는 한양으로 오시면 됩니다. 치료도 받아야지요. 여기선 약초로 버티는 것도 한계 아닙니까? 윤 씨는 피가 싸늘하게 식으며 놀란 눈으로 규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아픈 어미에게서 집을 빼앗겠다고 하는 것이냐? 집을 지키자는 뜻입니다. 규환은 태연하게 답합니다. 그러나 눈빛은 내가 가져가겠다는 욕심으로 번뜩이는 것을 윤 씨는 읽을 수 있었죠. 규환의 말을 들은 돌쇠의 가슴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마님을 위해 약초를 캐며 산을 헤매던 밤들, 마님의 손을 잡아 떨리는 숨결을 느끼던 순간들이 모조리 짓밟히는 듯한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가장 믿고 있던 장남 규환에게 보살핌은커녕 재산을 모두 빼앗길 위험에 처한 윤 씨에 대한 안쓰러움과 연민을 느낍니다. 돌쇠는 참다 못해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말합니다. 도련님, 소인 인사드리옵니다. 일이 갑자기 찾아오실 줄 알았다면 미리 준비를 해놨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마님께서는 몸이 안 좋으십니다. 갑자기 번잡한 한양으로 떠나시면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규환은 벌컥 일어서며 말합니다. 머슴놈이 어디서 감히 우리 어머니 일에 입을 대느냐? 멸시와 질시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돌쇠가 윤 씨 곁을 지켜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기색이 역력했죠. 멸시의 단어가 돌쇠의 뺨을 아프게 스치듯 지나갑니다. 머슴 주제의 자식들보다 앞질러 어미를 보필한다는 말이 들리더군. 규환이 차갑게 조롱하며 낮게 읊조립니다. 특히 밤에 그 말에 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고 심장이 펄떡이며 뜁니다. 돌쇠는 두 눈이 번쩍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일 있을 리 없사옵니다. 마님을 병에서 살려보려 한 것뿐. 규환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수상하다 하지 않느냐?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들 하거라. 돌쇠는 나를 살리려 한 것뿐이야. 그러나 그 말의 끝은 기운이 없어 흔들렸고 눈빛은 잠시 돌쇠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감사, 의지, 보호,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규환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머슴에 너무 정을 주신 건 아닌지요? 그는 정이라는 단어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 씨는 빈정대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획 돌리며 외쳤습니다. 내 이놈, 무엄하구나. 감히 어미를 능멸하려 들어? 규환은 그녀의 호통에 찔끔하며 어미를 놀리는 대신 한양에서 여기까지 온 목적을 떠올립니다. 아내와 대청마루를 거닐며 재산 목록을 훑고 농과 밭의 소유를 캐묻기 시작합니다. 이 노는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저쪽 밭트님이 묵었겠죠. 지체할 시간 없어요. 어머니께는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윤 씨는 점점 창백해져 갑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마님을 살릴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약초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죠. 바람이 들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돌쇠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윤 씨가 아주 조용히 돌쇠를 불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재산 파악의 삼매경입니다. 돌쇠야, 내 방으로 잠시 와다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고 장남 내외의 눈빛을 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쇠는 약초를 품에 숨긴 채 천천히 마님의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문을 닫는 순간
밖의 소라는 멀어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숨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윤 씨가 메마른 입술을 입을 열려는 순간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집의 평온도 마님의 삶도 그리고 그의 마음도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문이 닫히자 방 안엔 싸늘한 정적이 떨며 가라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장남 내외가 재산 목록을 뒤지고 왔다 갔다 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윤 씨는 창백한 얼굴로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억지로라도 정신을 붙들어야 했기 때문이죠. 돌쇠야, 문단속을 하여라. 들릴라. 돌쇠는 조심히 문지방을 잠그고 마님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방금 첫째 도련님께서 감히 마님을. 윤 씨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결의가 있었습니다. 돌쇠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한순간 돌쇠는 숨을 삼켰습니다. 병약하던 윤 씨에게서 나오기엔 너무나 단단한, 어쩌면 대감 생전의 기계를 닮은 눈빛이었기 때문이죠. 윤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어미의 안부는 하나도 관심 없구나. 그저 이 집과 재산을 탐하러 온 게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너도 나도 이 집도 모두 저 소나기에 넘어간다. 돌쇠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님,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내쫓겠습니다. 아니다. 윤 씨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폭력은 역으로 빌미를 줄 뿐이다. 저 아이들은 내가 병들어 있으니 글자 몇 줄만 받아내도 이 집을 가져갈 거다. 윤 씨의 손이 조용히 돌쇠의 손등 위에 내려앉습니다. 돌쇠는 갑작스러운 부드러운 촉감에 놀라 잠시 얼어붙었죠. 그러니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윤 씨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돌쇠야, 내가 죽기 전에 이 집을 맡길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그 사람은 너다. 돌쇠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님, 제가 어찌. 내가 아니면 이 집은 지켜지지 않는다. 규환이에게 넘기면 대감이 평생 쌓은 재산은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다. 그 순간 윤 씨의 눈빛엔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의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죽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겠다. 윤 씨는 돌쇠를 내보내고 잠시 후 장남 내외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와 앉아라. 너희 말대로 이제 이 집을 누가 맡아야 할지 정해야겠다. 장남의 눈빛에 탐욕이 번쩍였습니다. 어머니,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도장만 찍어주시면. 허나 유언장부터 읽어보아라. 규환이 종이를 펼쳤고 곧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본 가문의 재산과 기와집, 논밭 모두 대감과 그 부인을 충직하게 모신 자에게 상속한다. 그 충직한 자는 돌쇠라 한다. 규환은 펄쩍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 제게 농을 치십니까? 윤 씨는 미소를 띄우며 말합니다. 아픈 어미를 외면하고 자식된 도리도 하지 않으며 재산만 탐내는 너 같은 아들에게 줄 것은 없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며느리가 다급히 끼어듭니다. 어머니, 머슴에게 가산을 넘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윤 씨는 곧바로 날카로운 표정으로 딱 잘라 말합니다. 내 유언장은 이것으로 끝이다. 규환과 며느리는 서로를 보며 숨을 고릅니다. 그들이 한 푼이라도 상속받으려면 마님에게 굽혀야 했죠. 정확히 윤 씨가 원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내외는 윤 씨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빌기도 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던 윤 씨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너희가 내 재산보다 나를 더 걱정했다면 일이 되지 않았겠지. 이어지는 말은 규환과 며느리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상속을 가로채려 한 순간 너희는 이미 이 집의 자격을 잃었다. 돌쇠는 그저 윤 씨 뒤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말없이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마님을 향한 깊은 충정이 담겨 있었죠. 윤 씨는 마지막으로 장남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떠난 뒤 나는 돌쇠와 함께 이 집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장남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머슴과 함께 사신단 말씀이십니까? 윤 씨는 병색으로 굽은 허리를 최대한 곧게 펴고 말했습니다. 머슴이라도 내 목숨을 살리고 밤을 지켜주고 대감의 뜻을 끝까지 이어온 아이다. 그 말은 사실상 장남 내외에게 주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완강한 입장에 장남 내외는 더는 할 말이 없어 그저 이를 악물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남 내외가 떠난 뒤 윤 씨는 조용히 돌쇠를 부릅니다. 돌쇠야, 예, 마님. 너 없었으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게야. 고맙다. 윤 씨의 따뜻한 말에 돌쇠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님을 지키는 것이 제 목숨이옵니다. 그 말에 윤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손에 쥐고 있던 약초를 보았다. 엄동설안에 내가 고생했구나. 약을 다려 먹고 반드시 회복해서 이 집을 다시 살려보자꾸나. 돌쇠는 정성껏 영험하다는 약초를 다려서 윤 씨에게 매일 밤 그녀의 방에 들어가 약을 먹이고 보살핍니다. 시간은 흘러 밖에서는 매화가 막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봄 청송고을엔 병든 마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과 함께 그 집을 지탱하는 안주인 윤 씨가 건강을 찾으며 가세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고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아이고, 돌쇠가 대감댁 마님 병수발을 잘 들더니 이젠 모든 걸 도맡아 하네. 충정이 지극한 게지. 하지만 소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댁 마님이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 하던데 머슴이 매일 밤 돌봐줘서 그렇다더군. 뭐라고? 그 정도면 이미 정이 든 거 아닐까? 사람들의 눈은 진실과 상관없이 이야기를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소문은 윤 씨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 데려온 어린 하녀 하나가 머뭇거리며 말합니다. 마님, 저기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마님과 돌쇠가 너무 가깝다 그런 소문이. 돌쇠는 일을 하다 말고 몸이 굳었습니다. 윤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소문 따위가 두렵다면 그 겨울 밤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지 않았어야 했지. 돌쇠는 붉어진 얼굴로 숨을 삼켰습니다. 마님은 돌쇠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살아난 것보다 남들의 말이 더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그 밤들, 그 손길들 모두 헛된 것이겠지. 돌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돌쇠야, 이 집은 이제 너와 내가 살려야 할 집이다. 남의 눈보다 더 귀한 게 우리에게는 이미 생겼지 않느냐. 그 말에 돌쇠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부부도 아니고 주인과 머슴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윤 씨는 돌쇠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놓였고 돌쇠는 마님이 작은 기침만 해도 잠을 이루지 못했죠.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거리가 서서히 좁혀질 뿐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만 보아도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두 사람은 이미 한 집을 한 마음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고요히 흐르고 고을 사람들도 점차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대감댁 윤씨 부인은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대. 마님이 살아난 건 머슴떡 아니겠어? 정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하겠어. 사람 목숨 살렸는데? 처음엔 수군거림이었지만 나중엔 존경과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윤 씨는 매일 오후가 되면 마루에 앉아 돌쇠가 마당을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야, 저 나무 아래에 수국이 피었구나. 돌쇠는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께서 기력을 찾으시니 저처럼 꽃들도 기쁜 모양입니다.
윤 씨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겨울밤 살얼음 위에서 들리던 그 떨림 그대로였지만 그 속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는 감춰야 할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기둥처럼 의지하는 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말했습니다. 그 혹독한 겨울 윤 씨를 살린 건 약초도 재산도 자식도 아니었지. 기와집을 지킨 건 그 머슴의 뜨거운 마음이었어. 그리고 그 마음에 한때 외롭던 윤 씨의 마음이 조용히 기대어 피어났다고 말이죠. 그렇게 청송고을의 기와집에는 오래도록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두 사람의 정이 초여름 수국처럼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야담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